아유,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는 게임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 이름은 이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핀란드의 일렉트로닉 아츠의 한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프로덕트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13년, 4년 전에 외국으로 나갔는데요. 지금까지 게임 디자인 쪽에서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영국, 싱가포르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잠깐, 그리고 지금은 핀란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EA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유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영국에서는 리얼타임 월즈라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핀란드에 처음 와서는 로비오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로비오는 아마 앵그리버드로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많이 TV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겨울이 굉장히 길고요, 어둡고 눈이 많이 오고요. 이 사진은 약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도 눈은 안 오지만 보통 5월에서 6월에 한번 눈이 오고 여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처음 봤는데 친구가 되거나 그러기는 매우 어려운데, 약간의 술과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특히 하키가 있는 날은 모두 다 이렇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조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핀란드의 밤은 무척 길고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여기 있는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얼음을 깨고 수영과 사우나를 즐기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없거든요. 아무튼 저는 주로 모바일, 콘솔, PC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게임을 개발해 왔고요. 예전에는 AAA 게임들을 개발했고,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 프리투플레이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돌아와서 프리투플레이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한국에서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었고요. 그 뒤로 해외에 나가서는 APB나 고스트 리콘 아니면 어세신 크리드에서 리드 디자이너를 했었고요. 핀란드에 가서는 앵그리버드와 로비오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를 했었고, 현재는 EA 헬싱키 스튜디오에서 심시티 빌드잇이라는 게임의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참여를 했었고, 몇 달 전부터 새로운 IP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EA의 핀란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헬싱키에도 EA가 있냐, 어떻게 헬싱키처럼 슈퍼셀과 훌륭한 게임 회사들이 있는 곳에 EA가 가서 개발자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듣는데, 사실 굉장히 핀란드 컬처에 기반을 한 스튜디오고요. 모바일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고, EA의 여러 게임 장르 중에서 시뮬레이션 장르, 모바일의 시뮬레이션 장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EA의 시뮬레이션 장르의 원래 IP 오너인 맥시스 스튜디오와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EA 전체 모바일 게임의 개발 프로세스의 일정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DC라는 세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닿질 않아서 한국에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15년 만이라서 너무 떨리고요. 아마 말이 굉장히 버벅거리고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올 텐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제 딸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핀란드에서 자랐는데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 나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아빠는 게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항상 물어봐요. 그게 뭐냐? 게임 디자인이 뭐냐? 게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지금 19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디자인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은 공감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매번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게임 디자이너, 한국에서는 기획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잖아요. 문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가지고 밸런싱을 하며 때로는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주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나 뭔가 쉐어할 게 있으면 피치를 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가장 좋은 디자이너의 가장 좋은 친구는 엑셀이잖아요. 엑셀과 MS가 없다면 디자인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모두 다 이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사용했던 디자인 방법이나 어프로치는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APB라는 MMO 슈터를 개발할 때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몬트리올에서 고스트리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를 개발할 때나 또는 핀란드에 와서 심시티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할 때마다 각각 되게 이름은 누구나 들어봤고 유명한 게임들이지만 접근 방법은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딸이 매번 질문하긴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디자이너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개발을 하고 나면은 아직도 해가 다 떠 있어요. 회사에서 집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 핀란드 컬처 자체가 개발사끼리 서로 데이터나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슈퍼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로컬 피니시 게임 스튜디오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정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디자인 방법론을 다르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짧게 이번 세션에 나눌 이번 세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페이지인가요? 드디어 목차와 제목이 나오는데요.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어세신 크리드와 심시티 빌드 그 외 다른 게임들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결론을 짧게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차례는 우리가 왜 방법론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간략히 얘기를 드리고요. 컬처와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이런 방법론에 영향을 주는지 예시를 통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핀란드의 개발 문화를 예시로 들어서 몇 가지 프로세스 과정과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한 장으로 제가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에 대한 요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참여하고 릴리즈한 타이틀이 전부 19개거든요. 근데 그 19개 중에 한국에 계신 개발자들이 이름을 들으면 저거는 어디선가 들어봤다라는 것을 4-5개로 좀 추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즈와 심시티 빌드잇이라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시거나 만드시는 사람한테는 꽤 인지도가 있는 타이틀을 골랐습니다. 일단 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첫 번째 제 생각은 일단 지역에 따라서 게임을 만드는 방법,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심스 모바일과 심시티 빌드잇은 사실 맥시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IP고요. 하지만 심스 모바일은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심시티 빌드잇은 핀란드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굉장히 AAA, 그러니까 HD 콘솔 게임을 개발했던 마인드로 많이 접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aim high, 우리는 뭔가 커다란 걸 만들어서 커다랗게, 그 사람들은 항상 huge, big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요. 그런 모토로서 만들어졌고요. 심시티 빌드잇은 태생부터가 원래 싱가포르에 아주 작은 팀 사이즈와 뭔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구현하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덕션 자체의 스케일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나온 두 게임을 모바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태생의 같은 스튜디오의 IP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만들어진 방법과 게임을 플레이할 때 여러분들이 갖는 경험이 매우 다르게 느껴집니다. 로케이션과 더불어서 제가 또 겪었던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는 프로덕트, 즉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프랜차이즈 그 자체인데요.
제가 유비소프트에서 어쌔신 크리드와 고스트 리콘 양쪽의 게임을 개발을 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어쌔신 크리드는 매년 나와야만 하는 트리플 A 게임이고요. 고스트 리콘의 팬텀은 사실 아시아에는 소개가 안 됐었는데요. 유럽에서 고스트 리콘 최초로 프리 투 플레이 라이브 서비스를 했던 게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쌔신 크리드는 매년 쉬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팀 사이즈가 적어도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메일을 받을 때 약 400~500명의 QA가 동시에 이제 버그 리포팅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도 있고요. 300명의 또 다른 기획자들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9월에서 10월에 골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 날짜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매년 훌륭한 게임을 유저들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고, 약간 아쉬웠던 점은 항상 개발을 마치고 나면 테크니컬한 버그를 제외하고 디자인 쪽의 아이디어나 이 백로그에 남아있는 어떤 구현하지 못한 게 적어도 10,000개가 넘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스트 리콘 같은 경우는 같은 유비소프트의 유명한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태생적으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팀 사이즈가 굉장히 적었고요. 1200명에 비하면 저희가 50명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팀 사이즈는 굉장히 적게 가져갔고요. 항상 이터레이션과 업데이트 베이스였기 때문에 뭐 한국 분들은 훨씬 잘 아시는 어떤 기본적인 게임의 미니멈 바이어블한 프로덕트를 내놓고 매달 혹은 매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발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과 프로덕트 다음에 제가 집중한 것은 팀인데요. 제가 로비오라는 회사에 조인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앵그리버드가 사실 로비오 하면은 생각나는 게임은 앵그리버드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계승했던 배드피기스라는 게임을 만든 팀이 있었고요. 그 팀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절대 새가 나오는 게임은 싫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한국에는 아마 잘 안 알려졌겠지만 로비오 최초로 리얼타임 PVP를 만들었던 배틀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배드피기스를 만들었던 팀은 앵그리버드를 담당했던 오리지널 개발자들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만든 피직스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주축이 되었던 분들이 대부분 클라이언트 엔진 프로그래머들이 많았고요. 또 이분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유저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먼 옛날 얘기예요. 2013년, 2014년 얘기니까. 그런 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였지만 이 배드피기스라는 게임은 앵그리버드의 DNA를 굉장히 잘 계승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배틀베이라는 게임은 만들어서 런칭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주로 서버 개발자들, 서버 엑스퍼트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태생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 리얼타임 PVP를 해야 된다. 새는 절대로 안 된다. 새와 비슷한 것도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오리지널 IP를 개발하려는 그런 욕망이 많았고요. 뭔가 something new,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어떤 훌륭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달랐고요. 비록 로비오가 앵그리버드로 가장 유명하지만 이 두 게임을 보면은 팀에 따라서 각기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고 디자인을 진행했던 방법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게임을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게임을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프로세스도 아니고 또 사실 지역에 따라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글로벌 히트하는 게임은 각각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심시티 빌드잇이라는 게임이 지금 4년째 라이브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큰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소셜 피처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클럽이라는 일종의 길드, 클랜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커다란 업데이트였고요. 지지난해 2년 전에 심시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서 더 많은 유저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소개했던 피처가 PVP 피처입니다. War of Disaster라고 심시티가 뭔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게임이라면 이 피처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실시간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저들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만든 피처입니다. 왜 같은 게임에서도 같은 업데이트에서 다른 피처가 나왔냐면 이걸 주도했던 개발자, 즉 기획자 2명이 완전히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어떤 클랜, 소셜,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뭔가 더 많은 리워드를 같이 얻자라는 것을 기획을 했던 사람은 실제로 팀 플레이를 주도하던 그런 리드 디자이너였고요. 이 사람이 바랬던 것은 뭔가 소셜, 즉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더 강조하고 우리가 심시티에 새로운 피처를 집어넣을 때 뭔가 모험을 하지 말고 집어넣어서 약간의 KPI가 부스트되는 그런 것을 체크하고 싶다. 나는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획을 가지고 피처를 딜리버리하고 싶다라는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피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War of Disaster는 아예 애초에 대다수의 심시티 코어 플레이어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심시티에 부시는 게 들어갈 수 있냐,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도시를 누가 감히 건드리냐라는 게 유저들과 심지어는 코어 개발자들도 난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장했던 시스템 디자이너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서 그 해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과 시간이 들어간 피처가 이것이었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잘된 점도 있고 다운사이드도 있었어요. 단순히 KPI적으로만 보면 사실 두 피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레비뉴에. 하지만 둘 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방법론이 달랐던 게임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성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깐 살펴봤듯이 이렇게 로케이션, 프로덕트, 팀, 피플, 저는 이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런 사람들, 이런 지역에 속한 문화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 방법론이 나왔고 그런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물이 매우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 팀 컬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또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기 다른 컬처가, 이 문화가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개의 게임을 다시 뽑았고요. 모두가 잘 아시는 어쌔신 크리드의 블랙 플래그라는 게임과 좀 전에 말씀드린 고스트 리콘 팬텀, 그 다음에 APB라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걸 개발했던 코어 개발자들이 사실 GTA의 오리지널을 만들었던 DMA 디자인 출신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그리고 심시티 빌드, 이 4가지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스트 리콘은 싱가포르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고스트 리콘 자체 IP는 유비가 가지고 있지만 고스트 리콘의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버전은 싱가포르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탑다운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팀이어서 애자일과 스크럼을 중심으로 한 버텀업, 즉 개발자가 모든 밸류를 딜리버리하고 약속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코어 게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부분의 디자인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 총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서 많이 기획이 시작이 됐고요. 또한 그거와 별개로 메타 서비스 디자인 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롱텀 서비스를 할 때 유저에게 어떠한 메타 게임을 서비스해서 어떠한 인게이지먼트를 길게 가져갈까라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각각의 디자이너가 하나의 피처를 오닝을 했고요. 그 말은 프로듀서나 어떤 프로덕트 리드가 피처 자체를 개발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이 하나하나의 피처를 개발을 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았던 점은 제 기억에 디자이너 퍼스트라는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즉 디자인 단계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야 게임 자체가 잘 나온다라는 마인드셋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빌리티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실수를 하는 뭔가 잘 뚝딱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유저빌리티를 고치려고 다시 갈아엎는 그런 시행착오가 적었습니다. 어려웠던 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디자이너가 서로 오너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오버럴한 비전과 인사이트를 가져가기가 힘들었고요. 이것은 끝까지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피처 오너가 됐기 때문에 뭔가 에디셔널한 디자이너 캐치업이 필요했고요. 디자이너들끼리 혹은 개발자들끼리 말을 서로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싱가포르 스튜디오가 참여했을 때 5개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고요. 몬트리올이 물론 리딩 스튜디오니까 그쪽에서 디자인을 디파인한 것을 가진 일종의 피처 사인오프, 탑다운 프로세스로 만들었고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제한된 프리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미션 디자인이나 퀘스트 디자인, 레벨 디자인을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자가 좋아하는 나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어, 이건 어때? 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프로덕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오픈월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워낙 엔진 자체가 몇 년 동안 이스태블리시된 이미 자리를 잡은 훌륭한 엔진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한 페이지의 미션 디자인, 퀘스트 디자인만 해도 엔진에서 바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꽤 빠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와 디자인 이터레이션 프로세스가 가능했습니다. 안 좋았던 점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소수의 어떤 지니어스한 천재들이 있다고 다들 믿어요. 그래서 위에서 5명에서 10명 이하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에서 내려오는 피처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것에 나머지 1150명이 1180명이 신경을 쏟고 나머지 10명에서 20명의 코어 팀이 모든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를 되도록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디자인이 어떤 강력한 가이던스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디자이너의 자유도는 좀 줄어든 대신에 큰 스케일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PB는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덕트인데요. 이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비전이 GTA의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2008년에. 그래서 비전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 비전이 좋은 만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도 많았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이 회사가 이 게임을 만들기 전에 나왔던 엑스박스 콘솔 게임이 크랙다운이라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싱글 플레이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멀티플레이를 만들 때 심지어는 라이브 서비스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고요. 모네타이제이션도 그 영국에 있는 그 모바일 폰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그러니까 왜 폰을 사고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제일 커다랐던 문제는 이게 MMO 슈터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코노미 뎁스가 없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지금 APB 릴로디드라는 게임으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세스였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모든 시행착오는 이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즉 개발자들이 전혀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 크게 없었다라는 것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던 심시티 빌드잇이라는 게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핀란드의 개발 문화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게임은 철저하게 바텀업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슈퍼셀이나 다른 핀란드 컬처에서 말하듯이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어서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고요. 모든 팀이 디자이너, 즉 기획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컨셉 단계에 참여를 해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좋다, 내 아이디어가 너무 잘났다라는 말을 보다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딜리버리 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게임입니다. 아주 작은 팀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게임이 처음 런칭했을 때 팀 인원이 22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라이브 서비스 4년 차인데 팀의 규모는 35명을 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부분은 제가 해외에 있는 개발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다 에자일을 하려고 해요. 모두가 다 스크럼을 써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지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우리는 에자일을 지향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스크럼과 에자일을 가진 프로세스와 게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 핀란드의 심시티 빌드잇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자일과 스크럼에 대해서. 그리고 골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제가 여기 표시했는데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나는 무엇을 만들 거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야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만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야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디자이너들은 여기에 있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예를 들어 100%의 개발 시간이 있다면 왜라는 부분에, why라는 부분에 80% 이상을 투자를 하고 구현을 하는 엑스큐션은 나머지 20%만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점은 모두가 다 디자이너고 모두가 다 모든 걸 주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스웨덴이나 피니시 컬처는 누구 하나라도 거절을 하거나 얼라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틀이면 끝날 일이 여기선 4개월 정도가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4개월 걸린 일은 프로젝트 코드네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생각보다 꽤 많은 게임들, 모바일 게임 위주의 게임들이 있고요. 꽤 많은 스튜디오가, 우리는 이제 슈퍼셀과 로비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던 스몰 자이언츠라는 게임도 있고요. 베스트 핀즈라는 퍼즐 게임을 만들었던 시리어슬리라는 게임도 있고, 워킹 데드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넥스트 게임즈라는 곳도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도 레드링스라고 트라이얼 시리즈를 거기서 만들고 있고요. EA의 헬싱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A의 모바일 시뮬레이션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와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제 생각에는 컬처와 사람이 거기에 맞게 교육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문화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큰데요. 이 문화라는 게 어떤 정의된 문화 그대로 10년, 20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게임 업계에 계신 분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게 트렌드라는 것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었는지 몇 가지 예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라는 것은 때때로 문화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시는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맥주 먹으면서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슈퍼셀이라는 곳은 이 셀, 그러니까 즉 개발자 개개인의 단위로 움직이고요. 팀 사이즈가 초창기 단계는 아무리 커봤자 8명을 넘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 헤이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 10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오후에 슈퍼셀에 계신 분이 이제 한국 분이 공유를 해주시겠지만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도 한국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팀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의 라이브 서비스가 가능한 디자인과 컨셉과 비전을 가진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아무리 돈을 1년 내에 많이 벌 수 있고 그 게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 게임이 소프트 런칭 때 아무리 좋은 KPI를 보여줘도 이 게임 자체가 적어도 5년 이상의 라이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면은 슈퍼셀 같은 경우는 킬을 하고요. EA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닫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EA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슈퍼셀에 계셨던 분들과 오래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핀란드 게임 개발 씬에서 일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 팀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항상 질문을 하는 게 게임이든 아이디어든 피처든 이것이 5년 뒤에 유저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개발이나 심지어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고 이제 업계의 트렌드가 된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도 사실 라이브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EA에서 EA답지 않게 깜짝 서비스를 하고 어떤 코어 게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도 이미 게임을 조용히 런칭하기 전에 라이브 게임에 대한 모든 로드맵과 계획이 충실하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앤썸이란 게임은 한국에서 얼만큼 많은 분들이 플레이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게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것은 이미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셋이 그 바이오웨어라는,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를 예전에 즐겨 만들던, 그걸 잘 만들던 바이오웨어라는 게임 스튜디오에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서 게임 로드맵이 굉장히 잘 공유가 돼 있고, 물론 고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식의 라이브 서비스를 현재 트렌드의 라이브 서비스에 맞게 게임 디자인과 게임을 만드는 방법들이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것처럼 게임 디자인 자체도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혹은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임을 만들 때는 레셔널한 게임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합리적인 게임 디자인, 모든 것이 로지컬한 것. 예를 들어 스테이지 1의 난이도가 제일 낮아야 되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서 스테이지 8 정도 갔을 때 플레이어의 스킬셋은 크게 플레이어의 스킬이 크게 발전해서 내가 마지막에 있는 더 어려운 보스를 쉽게 깨면은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이 커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종류의 미션이나 퀘스트 혹은 레벨 디자인이 굉장히 레셔널했고요. 게임 디자인 자체가 게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은 사실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전반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컨트롤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는 한국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2000년대 중반 시절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큰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다른 경험을 딜리버리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디자인 태스크, 즉 디자인을 해야 될 어떤 일종의 리스트들을 굉장히 구현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반면에 이제 게임이 서비스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레저너럴 게임 디자인과 더불어서 비헤이비어럴 게임 디자인, 즉 플레이어의 심리나 감정이나 소셜이나 문화, 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예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라이브 서비스, 제가 한국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는데 한국에서는 개발팀과 운영팀 혹은 사업팀이 이렇게 분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스튜디오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확실히 분리가 되지 않는데 제가 좀 신기했던 거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라이브 서비스 프로덕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일을 했던 곳에서는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디자인을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날리틱스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트래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작은 규모의 모바일 게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과 더 소통을 자주 하고 유저 피드백을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임 디자인을 게임 속에 구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저를 생각하는 그런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태스크를 엑스큐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끊임없이 밸류를 딜리버리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자기가 제안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다큐멘테이션을 하면 그 위에 있는 리드 디자이너들한테 보고가 되고요. 리드 디자이너는 이것을 컨펌할지 아니면 컨펌하지 않을지 결정을 합니다. 즉 사인 오프를 하고요. 이것이 총괄 디자인 리드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이 이것을 컨펌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이것이 최종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한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탑다운 모델에서 게임 디자인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제가 유비소프트에 있을 때인데요. 이때는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사이에 어떤 누가 허락을 하고 말고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서로 간의 회의를 통해서 리뷰를 하고 리뷰한 내용을 끊임없이 반영해서 향상을 시키고 이 모든 향상된 디자인 내용들, 우리가 온라인한 디자인 내용들은 디자인 리드가 그냥 간단한 이메일이나 말 한마디로 프로듀서와 같이 협의하면 되는 굉장히 간결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19년 새로운 팀을 셋업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은 얼라인먼트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은 디자이너든 아티스트들이든 테크니컬한 것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든 모두가 다 디자이너 마인드로 컨셉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고요. 이 주고받은 것을 누군가 결정하거나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라인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프로듀서나 게임 리드와도 얼라인이 되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얼라인먼트는 우리가 서로 동의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서로가 서포트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진 의견이 상대방과 공유가 됐을 때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가진 의견을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디자인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디자인을 지금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는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개발 경험상 이 라이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디자인의 끝이 없잖아요. 끝이 있는 디자인을 라이브 서비스 디자인으로서 좋은 디자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끝이 없는 아주 커다란 스케일의 디자인을 끊임없이 하려면 이제는 더 이상 디자이너라는 직군 하나만 가지고는 커버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 코어 컨셉이든 아니면 프리프로덕션이든 프로덕션에서 같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세스상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빨리 실패를 하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디자인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밸류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에 가깝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은 슈퍼셀이나 아니면 EA 헬싱키에서 만들었던 심시티 빌드잇이나 기타 핀란드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 작은 규모에 맞지 않게 더 많은 레비뉴를 내는 많은 게임들로 이미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디자인 방법론을 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과 문화와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설명한 디자인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짤막한 정의는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그때그때 맞게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의 경험을 택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굉장히 유니크한 플랫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나 다 평등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디자인과 의견을 같이 나눠야 돼. 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디자인 바이 커뮤니티라고 모든 그룹에서 디자인 결정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결과가 잘 되는 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디자인을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냐 하면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설명될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핀란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결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피칭하거나 아니면 게임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이 이미 디자인 됐는데 뭔가 게임에 들어갈 피처들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이 많이 되곤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게임을 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이 피처를 왜 딜리버리 해야 되지?에 대한 비저닝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모든 스튜디오와 모든 팀원들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한 한 참여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뽑습니다. 이때는 퀄리티보다 양이 중요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값싼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 그 아이디어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구현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중요해서 이 아이디에이션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것을 이미 정해진 단 한 명의 게임 리드, 그러니까 저희 모바일 쪽에서는 게임 GM이라고 부르고요. 트리플 A 쪽에서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부르는데 이 한 명의 책임진 사람이 이런 의견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는 사실 서로 합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런 컨셉 단계에서 팀들이 서로 합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게임 리드가 수많은 아이디어들의 중에서 결정한 아이디어가 과연 결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팀 내에서 수없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게임 디자인을 다른 말로 쉐이프 오브 더 게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뭐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게 게임 디자인이 아니라 밸류에 대한 스케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비저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모두 다 아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EA 같은 경우는 약간 어울리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모토가 플레이어 퍼스트거든요. 이 플레이어 퍼스트가 우리가 이 게임을 누구를 위해서 빌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EA 스튜디오가. 그래서 이 비저닝 단계에서 우리의 플레이어가 누구고 이것을 그 플레이어들이 왜 플레이를 해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 하는데요. 각각 다른 디스플린의 직군들이 디자이너든 엔지니어든 프로듀서든 아티스트든 모두 다 디자이너의 마인드셋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모든 아이디어들을 게임의 리드가 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고를 수는 없으니까 너무 각기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골라서 모읍니다. 그리고 재가공하고 결정을 해서 드디어 하나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시티의 가장 큰 업데이트였던 워 오브 디제스터라는 컴페티티브 피처가 그런 식으로 됐고요. 다만 핀란드가 가장 재밌고 특이한 거는 이 디시전 단계에서 바로 구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얼라인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얼라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디시전 메이킹이 결정되는 것은 이 얼라인먼트가 끝난 다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게임이 프레프러션에 들어가기 전에 얼라인이 돼야 되고요. 이 얼라인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단계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단계가 핀란드의 게임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팀 리드가 결정을 했다 해도 그 결정한 내용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일종의 예시니까 뭐 어떤 답안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코어 게임부터 메타 게임,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레션, 뭐 모네타이제이션, 소셜, 기타 등등 이것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스케칭하는 게 이제 게임을 쉐이핑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쉐이핑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처음,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리고 6개월 후에 무엇을 원할지, 어떤 밸류를 가질지 팀과의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825일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피처가 1825일 후에는 유저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며 유저들이 왜 이 하나의 코어 게임 피처를 5년 동안 즐겁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린 것은 게임 디자인 방법론, 즉 쉐이핑 오브 더 게임은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하는 여정을 스케치하는 단계를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히 여러 가지 문화와 트렌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문화는 컬처는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각기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은 게임 디자인에 사용이 되고요. 이 게임 디자인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이게 절대적인 바이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툴은 모인 사람과 팀과 컬처,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요소들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이제는 밸류를 딜리버하는 것이지 뭔가 태스크를 엑스큐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밸류 딜리버리는 말 그대로 문서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피처를 디파인한 다음에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저들이 작게는 한 달, 6달, 1년 그리고 길게는 5년 플러스를 바라보는 어떤 긴 여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를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임 디자인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다 잘하는데 제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예를 들어 주니어 디자인 친구도 저보다 훨씬 디자인 아이디어를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고 다만 한 명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요. 디시전 메이킹 뒤에는 반드시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팀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 뒤에 구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인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플레이어의 전의를 스케칭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뭉뚱그린 말인데요. 그런 정의라고 내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